많이 잘 나오니? 네. 자,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2023학년도 2학기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우리 다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다들 냈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가 2학기 때부터는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관계라는 단원부터 살펴보도록 할 것이에요. 자, 우리가 1학기 때 어디까지 내용을 배웠냐면은 요런 데까지 배웠어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두 차례 대규모 국제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라는 부분까지 수업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나요?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두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망하고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한반도에서는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일본에서는 생고쿠 시대가 끝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했어요. 그리고 임진왜란으로 조선을 침략했다가 실패하고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 막부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에도 막부였다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충 기억이 좀 나나요? 네. 자,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이냐면은 그 즈음해서 동아시아 각국의 무역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있어서 가장 큰, 세계사적으로도 크고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신항로의 개척이에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연도 정도는 외우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자, 조선의 건국 몇 년이었어? 1392년이었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게 1492년이었고 임진왜란이 터진 해가 1592년이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1학기 말에 마지막에 배웠던 그 시기 즈음에서 서양 유럽에서는 신항로 개척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신항로 개척 이후에 동아시아 지역에도 서양의 유럽 상인들이 직접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크고도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유럽 상인들이 동아시아에 오기 전에 동아시아 각각의 나라들은 무역을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먼저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유럽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무역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 이어서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경제적, 문화적 변화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한 중간고사 때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명나라의 무역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나라의 무역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한마디로 이야기해봐라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해금 정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명나라의 무역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해금 정책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해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해, 바다 해자에 금지할 금자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바다 바깥으로 나가거나 바다에서 들어오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을 가지고 해금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민간인들의 국외 진출이나 무역을 금지하는 정책을 해금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나라 사람들이 바다 바깥으로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무역을 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했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유롭게 명나라에 와서 무역을 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했다. 그게 바로 해금 정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렇다고 해서 명나라가 아예 무역을 안 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어떠한 형태로는 무역을 했느냐? 조공의 형태로는 무역을 진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명나라 주변에 있는 약한 나라들이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면 명나라가 그거를 받고 답례품을 하사 돌려주는 형식으로는 무역을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형태의 무역을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이라고 해서 공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조공의 형태로만 공무역을 허용을 하였고 개인의 무역, 사무역은 철저하게 금지하는 정책. 우리는 그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한다? 해금 정책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렇다면 명나라는 왜 해금 정책을 실시했느냐?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자급자족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 다시 말해서 명나라에서 필요한 물건은 웬만한 것들은 명나라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었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와의 무역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나라였다, 아니었다?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두 번째, 우리 1학기 때 이런 거 배웠습니다. 북로 남외 배웠죠, 그죠? 이 시기 즈음에서 일본에서 발생한 왜구라고 하는 해적의 피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바다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왜 조공의 형태로만 무역을 했느냐? 명나라 한족이에요, 그죠? 한족들은 자기가 세계의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나요?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중화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나라가 명나라였다라는 거야. 따라서 다른 나라랑 대등한 입장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자유롭게 무역을 허용하는 거 우리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어떠한 형태로만 무역을 허락하겠다?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면 우리가 베풀어주는 형태로만 무역을 허용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 통제 수단이라고 써놨죠, 그죠? 너네 나라 우리랑 무역하고 싶어? 우리는 무역 별로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데, 하지만 너네가 우리나라 말 잘 듣는다면 우리가 무역을 허락해 주겠어. 조공의 형태로 무역을 허락해 주겠어. 라는 식으로 다른 국가들을 통제하는 길들이는 수단으로 무역을 활용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가지고 명나라의 무엇이라고 한다? 해금 정책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조선이라든지 류큐 이따가 배울 거예요. 대월 베트남인데 이러한 나라들은 명나라와 조공은 책봉의 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하고 답례품을 받으면서 명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됐죠? 네, 그 다음 봅시다. 자,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감합이라고 하는 도항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서 교역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해금 정책이 실시됐습니다. 명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배는 오직 어떤 배? 조공을 바치러 오는 배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저기서 오는 배가 과연 조공을 바치러 오는 배인지 아니면 해적이 탄 배인지 어떻게 구분할 거야? 또는 조공을 바치지 않는 나라의 배가 몰래 무역을 하러 오는 것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명나라는 자기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게 너네는 우리나라 와서 조공 무역해도 돼 라고 하는 증명서를 써줬어. 그 증명서의 이름이 무엇이었다? 감합이었다라는 거죠. 도항 증명서, 무슨 말이냐면은 항구로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다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네. 자, 그래서 명나라는 자기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게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써 주었으니 그 증명서의 이름이 바로 감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이 감합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검사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했어. 다른 나라한테,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는 나라한테 감합을 써줄 때 명나라 장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한테 줄 감합을 그 장부 위에다가 겹쳐서 놓은 다음에 글을 쓰고 도장을 찍어서 요 반쪽을 그 나라한테 주는 거지.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배가 들어왔어. 너네 누구니? 조공 바치러 왔어요. 감합 보여봐. 감합을 제출하겠죠. 그럼 명나라 관리는 그 제출받은 감합을 뭘 할까? 뭐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부하고 글씨랑 도장이 맞는지 대보겠지, 그지? 대보고 맞으면 진짜 감합이네, 패스. 안 맞으면은 너네 안 돼, 돌려보내는.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 증명서가 바로 감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됐겠지? 네. 자, 그러면서 감합을 사용한 무역이다라고 해서 이 시기에 명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무역을 일컬어 감합 무역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해됐나요? 네, 됐겠죠. 자, 그러면서 명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무역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명나라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도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교역망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학기 때 이런 내용 배웠어요. 명나라의 세 번째 황제 영락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배운 기억나나요? 자기의 조카를 몰아내고 황제가 된 사람이었어, 그지? 그래서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베이징에다가 자금성을 짓기로 했던 인물이 바로 영락제라는 인물이었죠. 쿠빌라이 칸을 롤 모델로 삼아서 대제국의 황제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였다.
라는 거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그지? 그죠? 자, 이 영락제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정화의 항해 또는 정화의 원정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영락제가 자기랑 친한 환관인 정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배를 타고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갔게 했었던 사건이 바로 정화의 항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간 것 못지않게 굉장히 크고도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신항로 개척만큼 이후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명나라에서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배를 보냈던 이유가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거나 교육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더 많은 조공을 받아오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 그리고 실제로 저기까지 가봐서 조공을 받아서 돌아왔는데 딱히 득이 될 만한 게 없었다.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배를 보냈는데 돌아오는 거 많지 않다 보니까 이후에는 중단되어 버리고 말면서 신항로 개척처럼 지속적이고 큰 변화를 이뤄내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좀 나나요? 네, 요런 걸 보면은 조공 질서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배를 아프리카 동해안까지 보냈던 것을 보면은 당시 명나라가 어떠한 식으로 자신이 국제 질서를 주도하고 싶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명나라는 중화사상적인 방식으로 국제 질서를 이끌고 싶어 했던 나라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 그게 바로 정화의 항해였다라는 거 우리 1학기 때 배웠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넘어가도 될까요? 다 쓰셨나요? 자,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명나라나 일본의 상인들이 외구로 가장을 해서 밀무역을 하는 일들이 널리 일어나게 됩니다. 성행을 하게 돼요. 가장이 뭐지? 그렇죠.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도 외구가 있었어. 그런데 원래 있던 외구뿐만 아니라 명나라는 일본의 상인들도 외구인 척하고 와서 명나라에서 밀무역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약탈도 하기도 하고요. 자, 해금 정책을 실시했더니 왜 외구가 늘어나게 되었을까?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명나라 사람들도 왜 외구인 척하고 밀무역을 했을까? 그 까닭은 무엇이냐? 자, 명나라에서는 은을 화폐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은을 돈으로 쓰려면 얼마나 많은 은이 필요했겠어, 그지?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사실 은이 그렇게 많이 생산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은을 돈으로 쓰려면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된단 말이야. 명나라 물건 팔고 다른 나라 은을 사와야 돼. 그러면 지금 명나라가 어떤 정책을 실시했어요? 해금 정책을 실시했어, 그지? 그래서 합법적으로 다른 나라의 은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떤 방법밖에 안 남아? 불법적인 방법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나라 상인들 외구인 척하고 밀무역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명나라 상인뿐만 아니라 일본 상인들도 그랬다 그랬어. 왜 그랬느냐? 자, 일본에서는 동전을 화폐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 동전, 구리로 만든 돈이죠. 일본에서도 구리 생산이 돼. 그런데 중국 구리가 훨씬 더 많고 값이 쌌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중국에서 동전을 수입해다가 쓰는 게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먹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 상인들의 경우에는 명나라 물건도 사고 싶고 동전도 필요했단 말이야. 그런데 명나라가 합법적으로 무역할 수 있는 방법을 막아버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방법밖에 안 남았어요? 불법적인 방법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명나라 상인들도 일본 상인들도 무역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명나라가 그것을 법으로 막으니까 불법적인 방법, 밀무역을 통해서 그 무역의 욕구를 해소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명나라는 이 외구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은 일본뿐만 아니라 명나라 상인들도 외구의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끝끝내 이 외구에 의한 밀무역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명나라 정부도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함을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또한 명나라 상인들도요 계속해서 명나라 정부를 설득을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억지로 막는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무역을 어느 정도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꾸준히 명나라 정부를 설득을 합니다. 자, 결국 16세기 후반 명나라는 이러한 상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요. 오케이, 바다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다만 일본 쪽은 위험하니까 일본 쪽으로는 가면 안 되고 어느 쪽으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는 거는 허락해 주겠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16세기 후반에 명나라는 상인들에게 동남아시아 쪽으로 도항 건너가서 무역을 하는 것을 허용해 주게 됩니다. 해금 정책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일부 허용해 주게 되는 해금 정책의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해금 정책의 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나요? 네, 됐나요? 자, 그러면서 그동안 무역의 욕구에 목말라 있었던 많은 중국 상인들이 동남아시아로 활발하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베트남의 호이안이라든지 필리핀의 마닐라 이런 데는 배가 드나들기 굉장히 좋은 해상 교통의 중요한 요지들이거든요. 이런 곳들에 많은 중국인들이 진출하게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차이나타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외국에 나가서 사는 중국 사람들을 화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의 화교 사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때부터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의 경제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에서 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화교 출신들이 많아요.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의 대형 회사들은, 큰 기업들은 화교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됐을까요? 내가 물컵을 안 가져왔나? 안 가져왔네. 뭐가 아픈데? 자, 봅시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미 넘어왔네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34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하면서 반사적인 이익을 본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은 류큐 왕국입니다.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반사적인 이익을 본 나라가 있으니 그게 바로 류큐 왕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류큐 왕국 여러분의 교재에도 요 그림이 들어가 있죠. 바로 여기가 류큐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던 곳이에요.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가지고 간단하게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류큐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 있던 나라였느냐? 바로 여기 있던 나라였어요. 요쯤에 있었던, 맞아요. 있었던 나라가 바로 류큐 왕국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오키나와라고 불리는 일본 땅이죠. 현재는. 옛날에는 일본이 아니었어. 과거에는 류큐 왕국이라고 하는 일본과의 별개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류큐의 위치를 보니까 무엇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바다를 통해서 무역하기 상당히 좋죠. 왜? 서쪽으로 가면 중국이고, 동쪽으로 가면 일본이고, 북쪽으로 가면 조선이고, 남쪽으로 가면은 동남아시아로 연결이 돼요. 그죠?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를 연결시켜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바다로 보자면 여러 국가들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류큐 왕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중개 무역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지리적 위치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류큐 왕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한 것과 이 류큐 왕국이 중개 무역으로 번영을 누리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앞 페이지에서 보았다시피 명나라는 해금 정책을 실시해서 명나라 상인들이 바다 바깥으로 나가서 무역하는 것도 못하게 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명나라에 들어와서 무역하는 것도 못하게 했어요. 그죠? 오직 어떠한 형태로만의 무역을 허용하였다? 조공의 형태로만의 무역을 허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명나라의 물건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담례를 받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느냐면요.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베풀어주는 입장에서 조공을 받고 답례품을 줬기 때문에 나라마다 몇 년에 한 번 조공을 바칠 수 있는지를 정해놨어요. 일본의 경우에는요. 명나라에게 10년에 한 번 조공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자, 왜 10년에 한 번이었느냐? 일본은요. 첫 번째. 인제메라 이렇게. 그 전이에요. 16세기 그러니까 일본은요. 일단은 외부의 피해가 있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명나라한테 미운 털이 단단하게 박혀 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꽤 큰 나라야. 명나라한테 한 번 조공을 바칠 때 조공의 양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그러면 명나라는 큰 나라로서의 자존심이 있으니까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줘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일본이 조공을 바치는 것은 사실 명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년에 한 번 조공을 바치도록 제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류큐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크기가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죠? 명나라에게 한 번 바치는 조공의 양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도 부담이 안 돼요. 그죠? 게다가 작은 나라인데다가 힘이 약한 이런 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큰 나라한테, 강한 나라한테 굽신거리면서 잘 보이는 수밖에 없죠. 그죠? 알아서 기어주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류큐가 얼마나 예뻐 보였겠어. 그지? 그래서 류큐는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 중에서 굉장히 우대를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조공을 바칠 것을 허용을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한 우대였어. 왜냐면은 명나라랑 가장 정치적으로 가까운 긴밀한 나라 어디였을까? 제일 사이 좋은 나라? 바로 조선이었어. 그 조선도 공식적으로는 명나라에게 조공을 몇 년에 한 번 할 수 있었느냐? 3년에 한 번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조선은 비공식적으로 더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조선도 3년에 한 번인데 류큐가 1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대를 해주는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일본이 외구의 활동처럼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명나라의 물건을 가장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류큐를 통해서 얻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류큐는 중개무역으로 상당한 번영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명나라에서 도자기, 생산, 비단식 이런 것들 사와서 일본 동남아시아에다가 수출하는 거예요. 반대로 류큐는 자기 나라 물건, 조개 껍데기 같은 건데요. 그리고 일본의 칼이나 구리, 동남아시아의 상하나 향신료 이런 것들을 사다가 명나라 조선한테 또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에서 류큐는 중개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돼요. 류큐가 오늘날 어디라 그랬지? 오키나와라 그랬죠, 그죠? 가본 사람 있나요? 아이고 축하해요. 나도 되게 가보고 싶었는데. 되게 거기 가서 뭐 봤어? 거기 갔어요? 바다 봤는데요. 바다만 봤어? 산책길로 뭐 유적지 이런 거 안 봤어? 유적. 슈리성 안 봤어? 네. 슈리성이라고 하는 옛날 성. 거기 가봤어요. 가봤어. 슈리성 봤을 때 어땠어? 예뻤어요. 이뻤어. 크고 화려하다는 느낌 받지 않았니? 네. 네, 그쵸. 선생님은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은 곳이긴 한데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니, 이 조그마한 섬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성을 지을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갖는다고 해요. 그렇게 가능했던 이유, 바로 이 14, 16세기에 이 중개무역으로 큰 번영을 누렸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크고 화려한 성 같은 것들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16세기 후반 가게 되면서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어떻게 했어요? 완화했어요. 동남아시아 방면으로의 진출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무역이 발달하게 되죠. 일본, 굳이 류큐를 통해서 명나라 물건 살 필요 있을까? 아니야. 조금만 더 가면 동남아잖아. 그지? 동남아에서 명나라 상인 만나가지고 직접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류큐의 중개무역을 거칠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16세기 후반에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완화하게 되면서 류큐의 중개무역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류큐의 경우에는요, 1609년에 사스마 번의 침공을 받습니다. 사스마 번이 뭐냐? 뒤에서 이야기를 할 텐데, 당시 일본은
중앙정부는 막부와 쇼군이 통치를 하고요. 지방의 경우에는 생고쿠 시대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다이묘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 이 지역의 다이묘들은 그들이 다스리는 땅이 뭐라고 불렸느냐? 번이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사스마 번은 사스마 지역의 다이묘가 다스리는 한 지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까워요, 류큐랑. 그래서 류큐를 침공을 해서 류큐를 정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류큐 왕국의 경우에는 이후에 명나라, 중국과 일본에게 양쪽에게 다 속하게 되는 양속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1609년에 명나라는 아니네. 양속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요. 1879년에 일본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게 되면서 현재는 일본의 오키나와현 한 지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독립을 했지만은 류큐 왕국의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큐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식민 지배할 때 실시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있잖아, 그렇지? 그거 전부 다 처음 한 거 아니에요. 류큐 같은 이런 나라들에서 다 한번 시행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조선 식민지 지배 정책에다가 적용을 한 겁니다.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 누군지 아나요? 이 여자? 너무 옛날 사람이라 잘 모를 거야. 혹시 아는 사람? 네. 한때 일본의 가요계를 휘어잡았던 미니스커트의 여신이라고 불렸던 아무로 나미에라고 하는 가수예요. 한때 우리나라 내한국민 와서도 아주 크게 히트를 쳤었던 되게 유명한 가수이거든요. 왜 이 사람 사진을 넣어놨느냐? 오키나와 출신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참 잘 나가던 때였어. 1999년에 일본 최고의 가수로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지금 천황 말고 그 전 일본 천황의 즉위식이 열렸고요. 그리고 인기 많은 가수라 가지고 거기에 초청을 받았어. 그리고 그 즉위식이 진행이 되면서 맨 마지막에 일본 국가를 불렀단 말이야. 일본 국가를 부르는 가수들의 얼굴을 쭉 비춰주는데 아무로 나미에는 입을 꾹 닫고 있었어. 입을 꾹 닫고 있어. 국가를 안 부르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슈가 됐지. 왜 아무로 나미에 그때 국가를 안 불렀느냐? 라고 이렇게 캐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로 나미에가 뭐라고 답을 했느냐? 나는 오키나와 촌년이라 가지고 촌사람이라서 그런 거 할 줄 잘 몰랐다. 미안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다들 뭘 눈치챘느냐? 일본이 싫군. 그렇지. 사실 이 오키나와 사람들, 원주민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자기가 일본 사람, 국적은 일본이지만은 일본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키나와 사람 또는 류큐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정체성을 가질 만한 까닭도 무엇이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 이제 진격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 미국의 진격을 어디서 막으려고 했느냐? 본토가 아니라 그렇죠. 류큐에서 막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 일본이 오키나와 원주민들, 류큐 사람들을 총알바지로 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해요. 그러면서 이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긴 하지만 또 그걸 또 싫어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오키나와 사람이라서 국가 안 부른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 여담이었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이 사람 아마 당시 소니 사장이랑 결혼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1시 10분에 끝나는 거 아닌가? 그죠? 네, 오랜만에 방학 끝나고 수업하다 보니까 시간표도 까먹었네. 자, 마지막으로 청나라의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청나라 어떤 민족이 세운 나라인가요? 그렇죠. 만주족. 그전에는 여진족이라고 불렸던 만주족이 한족의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중국을 지배하게 된 나라가 바로 이 청나라였어. 자, 그리고 한족들은 만주족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오랑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청나라 초기에 많은 한족들은 청나라의 지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반청 운동을 했었어요. 그죠? 1학기 때 배웠던 대표적인 반청 운동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3번의 난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타이완을 중심으로 저항했던 정성공을 비롯한 정씨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자, 이 정씨 세력이 타이완, 대만을 중심으로 반청 운동을 진행하다 보니 청나라는 그들을 진압하기가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려웠어요. 그죠? 왜냐면 만주족들은 말을 잘 타지만 배는 잘 탈 줄을 몰랐어. 그지? 그래서 바다 건너에 있는 타이완을 진압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바다 건너 타이완에서 반청 운동을 하는 정씨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초기에 어떠한 명령을 내리느냐? 천계령과 해금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해금령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명나라의 해금 정책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바다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게 해금령입니다. 해금령이 정치 세력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걔네가 해상 무역을 번영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얘네가 전쟁에 필요한 무기나 식량 이런 것들을 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나라 사람들한테 바다 바깥으로 청나라 사람들이죠. 바다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막았던 겁니다. 천계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요쪽에 해안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전부 다 내륙으로, 육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살게 만든 명령이 바로 천계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또 왜 내렸을까? 그 조급 물자 조급 해줄. 그렇죠. 자, 나가서 팔지 못하게 하면은 얘네들이 반대로 해안가에 와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약탈하거나 사가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해안가에 와서 필요로 하는 무기나 식량 같은 것들을 아예 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내륙으로 이주시켜 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다 보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그죠? 이 시기에는 동아시아의 무역이 크게 위축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성공 세력 나중에는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잖아요. 그죠? 자, 정성공 세력이 진압이 되고 난 이후에 굳이 천계령, 해금령 유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성공 세력이 진압되고 난 이후에는 청나라, 천계령, 해금령 둘 다 해제 풀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후에는 이 청나라 상인들이 해외로 활발하게 진출하게 되는데 특히 이 청나라 상인들이 어디를 많이 갔다? 일본 나가사키에 많이 갔다라는 거예요. 자, 왜 하필 일본에 많이 갔느냐? 명나라랑 마찬가지로 청나라 때도 화폐는 무엇이었다? 은이었다. 외국에서 많이 사올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은 생산량이 무척이나 많은 나라였어.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은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에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일본 중에서도 나가사키를 갔을까? 나가사키가 어딜까? 한국. 네, 바로 그렇죠. 여기 있는 일본의 항구들 가운데 가장 어느 쪽에 있는? 그렇죠. 가장 중국 쪽, 가장 서쪽에 있는 항구가 바로 나가사키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차이나타운 크게 만들어진 지역 어딘가요? 인천. 왜 인천에 가장 차이나타운이 크지? 중국이랑 무역. 그렇죠. 중국이랑 가장 가까운 항구가 인천이니까 가장 큰 차이나타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나가사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지. 중국에서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구이기 때문에 많은 청나라 상인들이 나가사키에 진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천에서 짜장면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일본 나가사키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가사키 짬. 그렇죠. 나가사키 짬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먹어봤나요? 입맛에 좀 맞던가요? 봉지라면으로. 봉지라면 먹어봤나요? 선생님도 나가사키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많은 흔들 먹을 수 있잖아. 특히 여러분들 이제 성인이 되면은 술집 가게 될 텐데 침이 보이네. 술집에 가면 또 나가사키 짬뽕들 많이 팔거든. 대학생이 돼가지고 나가사키 짬뽕을 안주 삼아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실 때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 줄 알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아시아사 시간에 배웠던 이런 이야기들을 쭉 썰을 풀면 야, 너 정말 훌륭한 선생님에게 동아시아사를 배웠구나 라고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도 뭔가 먹을 때 뭔가 이거 알고 먹으면 좀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네, 알았어요. 어쨌든 네, 교양과 상식이 풍부해지는 유익한 동아시아사 시간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두면은 언제나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유용한 지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짬뽕이 나가사키 짬뽕이랑 관계가 있을까?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 우리나라 짬뽕은 중국에서 다른 메뉴가 들어온 거고 짬뽕이라는 이름만 들어와가지고 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나가사키 짬뽕을 보면은 알 수 있다. 많은 청나라 상인들이 중국에 진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많은 청나라 상인들이 일본에 오게 되면서 일본의 무역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청나라로 빠져나가는 은의 양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은이 필요한데 청나라 무역 말고 다른 나라랑 무역할 때도 은이 필요한데 청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은을 사가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런 얘기 있죠. 중국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 모자르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다품절 탐. 그렇죠.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 중국이 한참 산업 발전할 때 2000년대 이전에 그때 철강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요. 중국에서 공장과 기계 만들면서 전 세계에 철을 다 사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철강 값이 높아지는 게 문제다라는 이런 신문 기사가 난 적도 있어요. 최근에는요. 중국에서는 원래 사람들이 어떤 고기 먹니?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 돼지고기야. 중국에서 고기라고 하면 무조건 돼지고기거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서양식 식문화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소고기를 중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 그러면서 전 세계 소고기 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대요. 좀 반대되는 얘기이기도 한데 그러면 옥수수 값도 늘지 않을까요? 그 먹일 때.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잘 모르겠네. 그런 반대되는 경우도 있었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연어 무한 리필집 되게 많았던 거 알아요? 진짜요? 되게 많았어. 잘 관심 없어 모를 텐데 연어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 노르웨이요. 노르웨이에서 연어 양식장을 운영을 하거든.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그날 잡은 연어를 바로 비행기를 통해서 그날 안에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연어 좋아해서 노르웨이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연어를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한 10년 전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노르웨이에서 노벨상을 수상을 하잖아.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누구한테 줬냐면은 중국 내 인권 운동하는 사람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 노르웨이에서 그 사람한테 노벨 평화상을 준 거야. 그래서 열받은 중국 정부가 노르웨이랑 무역 안 해.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노르웨이가 연어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 만들었는데 팔 데가 없잖아. 그래서 반값에 팔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연어값이 엄청 싸지면서 한때 연어 무한 리필집이 되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생겼었거든. 지금은 왜요? 지금은 다시 노르웨이 무역 그게 풀렸나 보지? 아니면 노르웨이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생산량을 조절했거나. 네, 아무튼 지금은 없었는데 아무튼 중국 상인이 뜨면은 뭐든지 부족해진다. 일본 내 은 유출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에도 막부에서는 요거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패라고 하는 무역과 관련된 허가증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신패는 뭐냐면요, 요거예요. 나가사키 입항 허가서라고 보면 됩니다. 한자로 장기라고 써 있거든요. 일본어로 나가사키예요. 통상 무역을 뜻하는 것이고요. 조표 증명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다 나가사키에서 무역할 수 있지 않게 한 거예요. 이 에도마부로부터 허가받은 청나라 상인들만 들어와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뭘 한 거예요? 청나라 상인들이 사갈 수 있는 일본의 은의 양을 제한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 증서가 바로 무엇이었다? 신패라고 하는 것이었다. 막부로부터 허가받은 청나라 상인들만 나가사키에 와서 미리 정한 만큼의 양만 은을 사가도록 하는 무역의 증서, 그게 바로 신패였다라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서양 상인들이 동아시아에 진출하기 전에 동아시아의 무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중에서 먼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명나라, 청나라의 무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명나라의 무역 정책을 한마디로 하면 뭐다? 해금 정책이다. 뭘 받은 나라한테만 무역을 허용하였다? 감합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받은 나라한테만 무역을 허용하였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외부의 밀무역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16세기 후반에는 해금 정책을 일부 완화해주는 모습을 보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리됐나요? 네, 명나라가 해금 정책을 실시하는 동안 반사적인 이익을 보면서 중개무역으로 큰 번영을 누린 나라 어디였다? 류큐 왕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청나라로 넘어오게 되면서 한때 무역을 제한하긴 했지만 이후에는 제한을 풀어주면서 어딜 많이 갔다?
일본에 많이 갔다. 일본에 가서 뭐 많이 샀다? 은 은을 많이 샀다. 은을 샀는데 많이 샀는데 이 은을 부족. 너무 많이 사서 에도 막부에서는 그 은 유출량을 어떻게 하고자 했다? 제한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서 발급한 증명서 뭐였다? 신패였다. 요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 되겠네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시기에 일었었던 조선의 무역과 일본의 무역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이 학기에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꺼주세요.